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투브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연투브에서 나오는 사연들 중에는 저도 모르게 주의 깊게 듣는 사연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연자분들께서 평생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열불나고 서글픈 사연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9살 때 제 친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어리기도 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남들만큼 많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도 뿌연 안개가 낀 것 마냥 흐릿할 뿐입니다.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겪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들을 제 안에 가둬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 저는 아버지와 3살 터울의 남동생과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설 현장 기술직으로 일하셨는데 공사 일정이 잡히면 지방 현장까지 가실 때가 종종 있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아버지는 늘 저희 남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인까지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인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건설 일정이 잡혔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나 동생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는 꼭 참석하셨고 또 학부모 참관 일정이 잡히면 무조건 오셨었어요. 원래 거진 다 엄마들이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매일 입던 작업복이나 등산복을 벗어 던지시고 하나 있는 양복 빼입고 제가 있는 교실에 오셔서 예나야, 아빠 왔다 라고 크게 소리치시며 손을 흔드셨죠.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저희에게 해주셨지만 늘 제게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커갈수록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절절히 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때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주 가시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였는데 저희에게 그 아주머니를 소개시켜 주시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몇 달 뒤에 현숙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동생은 워낙 현숙 아줌마를 좋아하고 늘 어머니의 빈자리에 쓸쓸해했던 터라 좋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가 우리 엄마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도 싫었고 특히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으로 한창 사춘기를 보내던 나이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반대하고 나서고 싶지 않았고 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우니까 잠자코 있었죠. 그렇게 현숙 아줌마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숙 아줌마, 아니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거의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도 어색했고 이제 현숙 아줌마였던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아마 새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텃세 부리는 사춘기 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냉랭하게 구는 걸 보시고 늘 한 소리씩 하셨지만 새어머니는 옆에서 아유 그만해요. 당신이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잘 지내니까 당신은 끼어들 거 없어요. 그치 예나야? 예나랑 아줌마랑 천천히 친해지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웃으셨습니다. 제가 가족이 된 후로 살갑게 군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랬던 제가 새어머니를 정말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정말 억울했던 일을 당했었어요. 체육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날 몸살에 생리통까지 겹쳐서 양호실에서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교시 때라서 양호 선생님이 점심 드시러 가야 한다고 양호실 문을 잠그고 가야 하니 교실로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나기 전에 교실로 올라갔는데 이상한 게 주번이 잠그고 갔던 교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애들이 체육 시간에 교실을 비운 시간에 저희 교실이 털린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던 애들 돈하고 휴대폰 몇 개가 없어졌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게 교실을 턴 범인으로 제가 지목된 거였어요. 몇몇 애들도 먼저 교실로 들어와 있던 저를 의심하고 담임 선생님까지 왜 먼저 교실에 있었냐고 저를 몰아세웠죠. 누명을 쓴 죄수의 마음이 이거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끝내 저희 집에 전화까지 하셨고 그 당시 지방 현장으로 출장을 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를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어른들처럼 새어머니 또한 저를 몰아가진 않을까, 평소 내가 너무 냉랭하게 굴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새어머니는 교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게다가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교실이 털린 사건의 주범이 저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했고 새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담임 선생님이나 주임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저를 보더니 물으셨어요. 예나야, 정말 네가 했어? 저 정말 아니에요. 양호실에 있다가 양호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 가라고 해서 올라갔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제 딸이 아니라네요. 저는 제 딸 말만 믿어요. 제 딸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니 어머님. 그래도 그 시간에 교실에 있던 건 지금까지 뭘 들으신 거예요? 제 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전에는 계속 양호실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증거 하나 없이 안 그래도 예민한 나이의 애를 이렇게 몰아가셔도 되는 건가요? 제 딸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다행히 이틀 후 주범들이었던 2학년 학생들이 잡혀서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제 담임 선생님은 저희 집에 직접 사과까지 하러 오셨어요. 새어머니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를 하는 담임 선생님께 새어머니는 사과 받을 건 제가 아니라 우리 예나죠. 애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하셨죠. 새어머니가 교무실에서 제 손을 잡고 나는 제 딸만 믿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동안 새어머니를 제 가족으로 인정 안 했던 지난 날들이 참 부끄러워졌어요. 오래전부터 저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저 혼자 등 돌리고 있었던 게 참 죄송했죠. 그래서 하루는 새어머니에게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서 매일 방에만 있고 엄마라고 안 불러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새어머니는 제 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나가 날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랬다고 생각 안 해. 하늘에 가신 예나 낳아주신 친엄마께 죄송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 예나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하늘에 계신 엄마가 서운하고 속상해 하실까 봐. 그러니까 괜찮아. 앞으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자. 나도 우리 예나한테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예나만 괜찮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말도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 이후로 저는 점점 새어머니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새어머니가 되었죠.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상담을 했던 것도 새어머니였고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한 게 새어머니이기도 했어요. 저는 간호대학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됐거든요. 친구가 다니는 치의대 선배였는데 학교에서 가장 친하고 의지가 되는 선배라고 종종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제가 사는 동네에 함께 와서 셋이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왜 친구가 의지가 되는 선배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옆에서 챙겨주는 게 몸에 배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딱 무슨 일나기 좋게 어둡고 으슥한 구석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빨리 볼일 보고 가야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후딱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 친구의 선배인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화장실 가시게요? 아니요. 예나 씨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들어가요. 처음 만난 자리라고 연하인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것도 참 진중하다 했는데 으슥한 화장실에 간 제가 걱정돼서 마중 나왔다는 말에 참 세심하기도 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후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점점 친해졌는데 서로 호감인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사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마냥 연애만 할 수 없던 게 저는 간호대, 그 사람은 치의대로 공부할 게 많아서 장난 아니게 바빴거든요. 주 데이트 장소는 도서관일 정도였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각자 서로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싸와서 먹고 그 사람이 군대 갔을 때는 저는 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기다렸죠. 제가 시험에 붙은 뒤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고 그 사람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남은 5년 동안 시험을 준비를 했던 장장 8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4년차 책임 간호사였고 남편의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갈 때였죠. 남편은 전문의 수련이 끝나면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아는 교수님의 소개로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힘든 길은 이제 다 지나왔고 저도 남편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우습게도 시련은 다른 곳에서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은 제게 힘겹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실 본인 동생에게 정가가 있다고요. 당황스러웠죠. 연애 8년 동안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가라니.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동생의 전화를 받으면 인상부터 쓰고 또 왜 전화했어? 라고 하는 걸 자주 보긴 했는데 그냥 사이가 서먹하거나 안 좋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생 때부터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던 동생의 뒤처리를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시동생이 아직 20대 후반이었을 때인데 이미 폭행, 사기, 절도로 정가만 카테고리가 3개나 있더라고요. 집행유예나 합의를 해서 형을 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고를 치는 동생에 대해 제게 설명도 없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원래는 더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놀라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남편과 시동생은 별개의 존재이고 끼고 살 것도 아닌데 우리 결혼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마냥 결혼을 앞두고 과하게 낙관적이게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동생이라는 어마무시한 존재가 제 결혼 생활에 몇 번이고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시동생이 형과는 정반대로 학생 때부터 막 살았다는 게 시동생 문제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어머니 문제라는 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건설 현장 반장인 아버지를 노가다라 비하한 것도 저희 부모님 집이 아파트 자가인 걸 아시고 그럼 나중에 우리 동훈이 치과 개업해 줄 수 있냐고 당당하게 물었을 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건설 노동자를 노가다라고 할 수 있으면 연예인은 딴따라 정육점 주인은 백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현장직만 30년이 넘는 베테랑 기술자세요. 라고 하면 됐고 개업은 아직 시기상조고 앞으로 천천히 저희들이 돈 모아 봐야죠. 라고 넘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후 상견례도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불러낸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시다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다 못해 소름이 돋았어요. 신혼집은 정했니? 그때 4곳 정도 둘러보고 있다고 했잖니? 네, 저 다니는 병원에서 가까운 데로 하려고요. 그 방 2개짜리라던데? 네, 좁긴 해도 제일 깔끔하고 신축이라서요.
얘, 방이 2개밖에 안 되면 애 낳고 나서 어쩌려고 그러니? 너희 방 하나는 동균이 줘야 할 텐데 애 낳고 나면 애 방이 없잖아. 그게 무슨, 왜 도련님한테 방을 내줘요? 안 그래도 동균이 사는 오피스텔 내년부터 월세 올린다고 해서 뺄까 했는데 너희 결혼하는 김에 동균이 자립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 좋잖아. 어머님, 도련님 나이면 형 신혼집에 얹혀 살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가 오르면 그만큼 더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거예요. 도련님 지금 3년째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월세 오르니까 이 김에 빨리 취업하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반문했더니 부르퉁한 얼굴로 그럼 자립하기 전까지 동훈이하고 상의해서 용돈 좀 다달이 챙겨줘라. 어쨌든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월세랑 카드값은 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말이 되나요? 결혼과 동시에 제 동년배 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의 금전적 상황이 다 큰 둘째 아들 책임질 만큼 넉넉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저나 남편이 떠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빨리 동훈 씨 치과 개업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거면 도련님 용돈 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당사자랑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도련님한테 뭐든 시작하라고 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또래보다 늦은 거니까.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다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시동생 문제로 과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다음날 시어머니께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 제게 이런 문제로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결혼 생활이 평화로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도 안 보냈겠죠. 시동생은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도 아니었고 상견례 자리도 아니고 바로 결혼식 당일에 처음 만났어요. 그전에는 시동생이 뭐 숙취다, 친구들끼리 여행 간다 뭐다 해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당일 어떤 꼴로 왔는지 아시나요? 티셔츠 하나에 다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나타났습니다. 가족, 그것도 형의 결혼식에 맞춤 정장까지는 안 바래도 세미 정장은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면 다게요? 제가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진짜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행 갔다 와서 친구들에게 면세점에서 사온 선물을 주기 위해 만났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나야, 너 결혼식 날 그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 남자 있잖아. 네 시동생이라고 했지? 그 사람 되게 이상하더라. 그날 결혼식장에서 여자들 막 위아래로 훑고 다니면서 마음에 든다고 번호 달라고 했잖아. 승미는 거절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글쎄 화장실까지 쫓아왔었대. 유진이는 네 시동생이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귀찮게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잖아. 와, 창피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시동생은 형 결혼식에 온 게 아니라 뭐 물고기 낚으러 온 인간 마냥 마주치는 여자들마다 껄떡댔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식사를 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그놈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더니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랑 네 형수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냐고 남편이 화를 내니 시동생이 한 말이 과관이었네요. 참나, 어차피 번호 받은 여자도 없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아휴, 내 눈에 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예의상 번호 좀 물어본 것 가지고 되게 난리들이네. 남편은 지주제도 모르는 시동생에게 야, 생각을 해봐라. 결혼식장에 슬리퍼 신고 온 놈한테 누가 번호를 줘? 그래도 그 나이에 백수 정가범인 거 알기 전에 여자들이 다 도망가서 다행이다.
라고 했죠. 불행히도 이건 시동생이 제 결혼 생활 동안 저지른 만행의 서막이자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시동생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하루는 모 하는 형님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한다고 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휴대폰 매장에 취직을 했을 때는 2달도 못 버텼죠. 중간중간 뭐 과일 떼서 팔겠다고 남편을 찾아와서 초기 자본 비용 좀 달라고 부탁도 하고 트럭 운전한다고 중고 트럭 사게 돈 좀 빌려달라고 또 찾아와서 손을 벌렸어요. 남편은 그래도 몇 달 일은 하지 않았냐고 모아둔 돈은 어디 있냐고 해도 아 모르겠다 다 썼다 그냥 도와달라는 생떼만 썼죠. 근데 남편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딱 한 번 시동생이 스포츠 토토하다가 생긴 빚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진짜 사람 인생 말아먹게 생겨서 그때 딱 한 번 500만 원 준 게 전부였죠.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2번, 3번 될 게 뻔해서 쉽게 시동생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자립을 위한 결정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결정을 늘 시어머니가 가로막았네요. 형이 돼서 그것도 못 해주냐는 말로 말이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나 남편도 속이 터졌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심한 시동생을 그저 싸고 두셨지만 시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시동생에게 다른 일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세탁소에 나와서 일 배우고 나중에 나 은퇴하면 가게 물려받으라고까지 하셨지만 시동생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도 얘가 왜 그런 일을 하냐며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시아버지를 오히려 타박하셨고요. 남편이 한 번은 시어머니께 동생 좀 그만 싸고 돌라고 언제든 되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동균이가 아직도 지 앞가리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해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네요. 돈 문제로 찾아와 남편을 ATM 취급하는 것도 뭐 하나 스스로 하지 않고 시댁에 빌부터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나 남편에게 하소연하게 만드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시동생이 저지른 짓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6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초저녁에 일찍 잠에 들고 저는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행여 어렵게 재운 아들이 깰까봐 휴대폰을 들었는데 여러 번호로 문자가 몇 통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제 속을 뒤집었네요. 어제 홍대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선생님한테 말하면 바로 치과 예약해 주시나요? 그날 가면 스케일링 받을 테니까 점심 사주실래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이 인간이 결혼하고 얼마나 됐다고 밖에서 허튼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저는 당장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문자에 대해 따졌는데 남편은 사실 며칠 전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가 몇 통 왔었다고 그때마다 번호를 잘못 알고 보낸 것 같다고 답장을 하고 나서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잘못 온 문자고 제가 알아서 좋은 게 없으니 그냥 말을 안 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남편이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다 보고 나니 의심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바람이 사실이라면 우리 둘 사이에 애가 있어도 이혼을 할 각오까지 했어요.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그 일이 있고 5일 정도 후에 집에 있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이동훈인데요. 네? 어디요? 전 거길 간 적이 없는데 이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명함을 두고 왔다고요? 남편이 받은 전화는 남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국수집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건 그 국수집 사장님이었고요. 국수집 사장님은 이틀 전에 남편이 식당에 와서
국수에 수육까지 거나하게 먹고 지갑을 놓고 왔다며 사장님에게 명함을 주고 다시 와서 꼭 돈을 내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치과 이름과 남편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보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명함을 주고 간 게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저도 듣자마자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이틀 전 남편은 부산으로 세미나를 가서 1박을 하고 왔거든요. 서울에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남편의 명함으로 신원을 도용해 무전 취식을 했다는 걸 안 남편은 경찰을 대동해서 그 국수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체 누가 남편의 명함을 뿌리며 외상을 달고 다녔는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 신원 도용범이 누군지 예상이 가시나요? 식당 CCTV를 경찰가 보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CCTV에 떡하니 찍혀서 국수와 수육을 처먹고 사장님에게 명함을 내미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동생은 한 달 정도 하던 택배 상하차 일을 그만두고 또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씩이나 남편이 일하는 치과에 찾아갔었어요. 치과 인포데스크 일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냐 하면서요. 아니, 거기가 남편 치과도 아니고 원장님도 따로 있고 다른 치과 의사들도 있는 곳인데 왜 거기 찾아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냐고요. 남편은 아마 그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인포데스크에 있던 본인 명함을 가져간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일단 CCTV 속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경찰에 말하고 식당에는 음식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갔죠.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시동생에게 주먹을 들었다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사고를 치고 부모님 속을 썩여도 동생을 한 번 때린 적 없는 사람이 시댁에 가자마자 거실에서 TV 보면서 누워있던 시동생을 일으켜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머, 동은이 너 뭐 하는 거야? 왜 동생을 패? 엄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야, 이 미친놈아. 내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외상 달면서 처먹으니까 어디 네 돈으로 사 먹은 것보다 배부르든? 너 신혼 도용 그거 범죄야, 범죄. 알아? 이젠 하다 가족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남편에게 한 대 맞고 구른 시동생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남편 얼굴은 쳐다도 못 보고 식당에서 명함으로 공짜 밥 먹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감이 딱 왔다고 해요. 명함 뿌려서 공짜 밥 먹은 건 처음이면 다른 짓도 했다는 거야? 너 내 명함 어디 뿌리고 다녔어? 똑바로 말해. 안 그러면 진짜 여기서 경찰서 끌고 가서 신원 도용 무전 취식으로 이번 기회에 아예 깜빵 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남 등쳐먹고 사고치던 사람이 감옥 가는 건 또 무서웠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시동생은 남편 명함을 가져가서 지가 한 짓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동안 남편 휴대폰으로 왔던 바람이 의심되는 문자도 시동생의 작품이었어요. 명함 뿌리면서 밖에서 여자를 꼬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치과 의사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심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정말 이걸 계기로 차라리 정신 차리라고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만 참으라고 네 동생 이번에는 정말 감옥 간다고 울며 불며 매달려서 겨우 참았고요. 남편은 시동생을 한 대 더 패줄라다가 그냥 이 한마디 남기고 시댁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한심한 자식아. 평생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놈이 남이 힘들게 읽어놓은 걸 하루아침에 훔치려고 하냐?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언제까지 거저 먹을 건데? 다른 사람 명함 뿌리면서 그런 척 헛껍데기 인생 살려고 머리 굴릴 시간에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루를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나 봐라. 너도 사람이고 제정신이면 느끼는 게 있겠지. 그 사건 후 남편은 약간 시동생에 대한 일말의 기대심이 떠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지 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도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건 시동생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후 제게 종종 연락을 해서 네가 동훈이한테 말해서 동균이랑 좀 화해하게 좀 해라 라고 하셨어요. 동균이 걔가 지 형한테 좀 잘 보이고 붙어 있어야 뭐라도 얻어먹는데 참 왜 계속 사고를 쳐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애초에 얻어먹을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문제죠.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남편이 도련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형제는 다 그런 거야. 다 상부상조하는 거지. 너는 피가 안 섞여서 그런 거야. 저도 동생 있어요. 근데 저랑 동생은 단 한 번도 누가 잘 나가고 돈을 더 번다고 한쪽이 빌붙을 생각 한 적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랑 한쪽이 무임승차하려는 건 다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시애미를 이겨먹으려고 그런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라고 역정을 내셨네요. 시동생이 사고를 치고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수록 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틀어졌습니다. 근데 이 골이 깊어지게 된 건 전혀 관계없는 일 때문이었어요. 시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원래도 저를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는 분이지만 그날은 좀 이상하게 제가 시댁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째려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말을 시켜도 무시하거나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나한테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서 답답했죠. 근데 제가 시어머니 앞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뻔뻔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께 다가서면서 물었죠. 어머님, 혹시 저한테 따로 할 말 있으세요? 하고요. 처음에는 눈을 착 깔고 저를 쳐다보지도 제 물음에 대답도 않던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눈을 세상 뾰족하게 뜨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나는 네가 그렇게 무서운 애인 줄 몰랐다. 그래도 너 결혼하고 몇 년만 더 있으면 10년째인데 그렇게 깜쪽같이 날 속일 수 있니? 제가 어머님을 속여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동균이한테 다 들었어. 네 사부인, 네 친정엄마, 네 친엄마 아니라며? 와, 이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시부모님께는 따로 저희 새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리진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지금 어머니께서 새어머니라는 게 제 결혼 생활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제가 제 가정사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제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시동생에게 전해 듣고 나서 세상 배신감에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남편과 초혼이 아니라 재혼을 한 사실을 숨긴 파렴치한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저는 가정사를 먼저 알리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서운하신 건가 싶어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아, 들으셨어요? 직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먼저 말씀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재혼하신 게 오래되기도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지내와서 잘 지내? 참나. 나는 네가 말끝마다 엄청 잘난 척하고 이 시애미도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해서 뭐 대단한 가정교육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지 몰랐다. 애미도 없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척했던 거였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미가 없다뇨. 저 새어머니긴 해도 저희 어머니 아래서 사랑받고 교육도 잘 받고 자랐어요. 없이 자랐다기엔 저희 어머니께서 저나 제 동생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내 자식, 남의 자식 키우는 게 같을 수가 없어. 남의 자식 걷어 키우면 분명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친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하고 계모 계부 아래서 자란 사람은 그 천성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나 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애미도 없이 막 자란 며느님한테 가르침 당하면서 살았네. 아휴, 열불 터져 진짜. 이게 믿어지시나요? 시어머니는 단순히 얘기 자체를 늦게 해서 화가 나고 서운해하신 게 아니었어요. 친어머니 없이 자란 애가 감히 계모 손에 자란 걸 속이고 지금까지 잘난 척했다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새어머니 손에 자란 게 부끄러운 일이고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말대로 남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품어서 친자식처럼 저와 동생을 키운 새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이 더 모욕적이고 화가 났죠. 저는 연신 찌찌거리며 속았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부모 손에 자란 어머님 둘째 아들은 잘 자랐나요? 나가서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친어머니 손에 자란 도련님하고 새어머니 손에서 자란 저하고 누가 더 잘 컸고 잘 살고 있나? 100이면 100, 제가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산다고 할걸요? 지금 도련님 사는 걸 보면 무조건 친부모 손에 자란 게 그다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말 조심해.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네, 도련님한테 문제 있는 거 어머님만 모르죠. 본인 자식한테 문제 있는 것도 모르시면서 고작 재혼 가정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남의 자식이 잘 자랐네 못 자랐네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이 뭐라 하시든 전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둘째 아들 앞으로 살 길이나 걱정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날 후로 마치 제대로 된 약점을 쥔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새어머니라고 콕 집어서 말했고요. 나중에 시동생이 꼴에 결혼한다고 할 때 또 혼수 비용을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제게 네가 친엄마 손에서 안 자라서 형제 간의 우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나서 엄마 손에서 자란 저도 동생 결혼한다고 혼수까지 해주는 우애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동균이한테 능력 안 되면 결혼 미루라고 하세요. 라고 했네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께서 대출받고 들던 개까지 다 깨서 어찌어찌 작은 월세집에 결혼식까지 치르긴 했었어요. 저도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시댁이라면 치를 떨면서 살고 있었는데 참고 살던 게 한계점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시댁 제삿날이었죠. 근데 제삿날 이틀 전부터 제가 끔찍한 몸살을 앓았거든요. 진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아파서 밀린 연차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도 몸 상태가 좀 나아지면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못 가고 남편과 8살 날 아들만 보냈습니다. 둘이 시댁으로 가고 저는 죽도 못 넘길 정도라서 빈속에 약 털어놓고 기절하듯 자기만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어렴풋이 도어락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와, 제가 그대로 9시간 내리 깨지도 않고 잤더라고요. 그렇게 푹 자니까 그나마 몸이 좀 개운한 것 같아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까 남편과 아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아들 상태가 어딘지 이상하더라고요. 좀 풀이 죽은 느낌? 오랜만에 시댁에 갔다 와서 피곤한가 싶어서 아들 머리를 살살 넘겨주면서 힘들었어? 라고 물었는데 아들은 아니?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옆에 앉아서 어깨동무하면서 안아줬는데 아들이 그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애미 없는 자식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현우,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가 나한테
애미 없는 자식이래. 엄마가 애미 없이 자라서 나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가 있는데 왜 애미 없는 자식이야? 엄마. 그때 저는 그나마 개운해졌던 몸이 속수무책으로 다시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머리통까지 욱신거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몸살 기운이 도진 게 아니라 너무 열불이 나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당장 주방에서 시댁에서 가져온 음식을 정리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서 물었어요. 여보, 들었어? 어머님이 현우한테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하셨대. 당신도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난 듣지도 못했어. 현우야, 할머니가 그 말 언제 하셨어? 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제 동서에게 제가 아프다고 제삿날 안 온 걸 신나게 흉을 봤다는 겁니다. 걔가 애미도 없이 자라서 원래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자랐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제 아들을 가리키며 지 엄마한테 배운 거 없는 애가 키운 애도 어차피 똑같겠지. 그런 애 속에서 나온 너도 애미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야. 아유, 불쌍한 거. 이라고 했대요. 시댁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아들이 힘이 없었던 거였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새어머니를 모욕하고 제 자식에게까지 혓바닥 관수 못한 시어머니에게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화가 났고 당장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현우한테 너도 애미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 하셨어요? 제가 애미 없이 자라서요? 아유, 난 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랬다. 네 아들이 집에 가서 쪼르르 말하디?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동서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제 아들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는 넌 우리 집 제삿날 고장 몸살 좀 났다고 빠지는 건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나는 정말 너한테 실망했다. 애미 없이 자랐어도 잘난 척 더럽게 해서 도리는 아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꾀병으로 시댁 제사나 빠지고 이게 말이 되니? 나 때는 당장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래가 빠지는 고통도 참고 지냈던 게 제사야. 어머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막말로 진짜 애미 없이 자란 건 어머님 둘째 아들이에요. 야, 내 아들이 왜 애미 없이 자라? 이렇게 내가 있는데. 막상 직접 들으니까 화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리 친부모가 있어도 30 넘어서까지 혼자 자립도 못하고 한심하게 사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제대로 컸다고 생각하세요? 애미 없이 자란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 둘째 아들이라고요. 저 이번 일 도저히 그냥 못 지나가요. 손자한테 애미 없단 소리 하는 시어머니랑 제정신으로는 얼굴 보고 못 산다고요. 앞으로 저나 우리 현우 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몸이 다 나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머리통으로 열이 몰리고 어지러워서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몸도 안 좋으니 괜히 감정도 북받쳐서 망가진 수도꼭지 마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괄시받은 저희 새어머니와 제 관계도 억울하고 분했고 제 아들이 그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만 흘리면서 아들을 꼭 안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편도 제게 다가와 같이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 본인 탓이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제가 우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나 시동생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고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정리해야 했어. 한심한 내 동생, 그걸 끼고 돈 우리 엄마. 진작에 내가 안 보고 살았으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을 거야. 미안해 여보. 미안해 현우야.
그리고 정말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은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초반에는 시아버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연락을 해오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나 남편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나 시동생도 자존심 때문인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받은 문자가 그래, 너같이 마누라 때문에 부모하고 동생 버리는 놈, 나도 아들 취급 안 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중순에 연락을 뚝 끊고 살던 시댁 식구들이 돌연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맘때쯤 남편이 드디어 치과 개원을 했었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동안 둘이서 모았던 돈으로 동네에 작게 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함께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온 겁니다. 거기 직접 쓴 편지까지 함께 왔었는데 뭐 개업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초대 한번 하면 가서 직접 축하하겠다는 헛소리가 적혀 있더라고요. 연 끊은 사이에 초대요? 말도 안 되죠. 그 화환도 그냥 편지와 함께 버리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남편 병원에 찾아왔네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기어이 개업한 남편의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너 지금 이렇게 출세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은혜를 이렇게 갚어. 고작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들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엄마도 저 같은 놈 아들 취급도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 앞으로 엄마가 애엄마랑 현우한테 했던 말 사과하시고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엄마 안 봐요. 그리고 또 동균이 저 자식 계속 끼고 사실 거면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시동생은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대낮에 술 먹고 찾아와서 너 혼자 출세하니까 좋냐? 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쌍욕을 해서 경찰까지 불렀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따로 남편과 제게 문자만 보내셨고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나 시동생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병원 개업 축하한다고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에는 시아버지 잘못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늘 일이 터지면 저희 편을 들어주셨고 어떻게든 시동생을 자립시키기 위해 남편과 함께 노력하셨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 망치셨지만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그래도 시아버지와는 다시 연락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고 작년 말부터는 시아버지와는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시아버지 생신날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지난 명절에도 시아버지를 초대했어요. 속상한 건 시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부모님께 손 벌려서 결혼까지 한 시동생은 작년 말부터 별거를 하더니 시아버지 생각으로는 아마 이혼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혼을 하기도 전에 또 문제가 터졌네요. 시동생에게 정가가 있다고 했었죠? 무슨 쿠폰 도장 모아서 음료 하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정가 기록을 모으던 시동생이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렸나 했는데 별거 중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전에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혼 소송을 할 판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남편 병원으로 찾아와서 변호사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하셨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제발 이제는 걔가 알아서 지 행동에 책임을 지게 놔두시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이전에는 부모가 자식의 행동과 인생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타고나는 성격도 무시를 못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른이 된 후 행동은 모든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겪고 나니까 자식의 잘못을 계속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돼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시어머니와 아예의 연락을 끊은 채 간간히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시동생이 감옥에 간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며 다시 저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시지만 시동생이 다시 사회로 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서로가 있는 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나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을 현실에 괜한 희망을 갖지 않고 바뀌지 않아도 괜찮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운 겨울 아무쪼록 별탈 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